자, 오늘 이 바이오주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줄줄이 급락하고 있는데 미국의 화이자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 결과 사망률을 90% 가까이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K바이오는 이제 기회가 없는 것일까요? 맞수 한판에서 고민해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 DB금융투자의 김진만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K바이오의 몰락. 이게 코로나 알약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전에도 한번 이렇게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었는데 다시 한번 출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에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된 것인지 아니면 기회를 찾기 힘든 것인지 먼저 두 분의 의견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김진만 팀장께서는 단기 노이즈다. 정태근 팀장께서도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두 분 모두 그렇다면 결론은 이제 더 빠질 때는 없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먼저 저희 김진만 팀장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단기에 그치겠습니까? 네, 일단은 K바이오가 한 번 정도 점프를 했었을 때 그 동력이 뭐냐면은 치료제 혹은 이 백신 관련주로 한 번 정도 주가가 다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베니핏은 다른 기업들한테 다 넘겨주고 지금 다시 이제 원점으로 회귀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이제 특히 이제 지금 최근에 노이즈가 많은 게 셀트리온인데 이제 코로나 이전 주가만도 지금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바이오 관련주들이 코로나 관련주로 많이 올랐다가 그 부분이 미국 기업들에게 먼저 선수를 뺏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단기 노이즈로 마무리가 되면 좋겠는데 일단은 고점에서 다 내려왔습니다. 이전 코로나 관련 이제 주가 이전 상황으로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래도 주가가 괜찮은 상황이다. 그래서 몰락까지는 아니고 지금 이제 다시 원점으로 회귀해서 본업에 충실해서 본업으로 잘 가는 기업들을 좀 초이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늘 좀 과대 낙폭이 있는 것 같다. 사실 경구용 치료제는 뭐 머크사로 이미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화이자 관련 노이즈로 좀 나오게 됐는데 이 부분이 조금 과대 낙폭이다. 좀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먹는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K바이오 회사들에게 피해는 없는 겁니까? 실제로? 실제로 이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기업은 있죠. 이제 치료제로 인해서 뭐 공장이라든지 기타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은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레키로나즈 즉 항체 치료제에 있어서 시장 파이가 많이 줄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워낙 항체 치료제와 경구용 치료제 자체 비교를 하자면은 편리성에서 당연히 경구용 치료제가 좀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고 만약에 여기서 부작용까지 없다고 하는 상황이면은 이제 이전에 역량을 집중했던 부분에서 이제 노이즈가 발생을 했고 이 부분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몇몇 치료제 기업들은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백신 기업들은 사실 조금 논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료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백신이 나왔다 하더라도 치료제 관련 이슈는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반대의 성격을 지녔다고 시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소요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CMO 기업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노이즈 때 한 번 정도 매수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주가 분명히 나뉘겠네요. 피해주를 분명히 나누고 피해주가 빠지면서 덩달아 빠진 그런 과대 낙폭주 또한 나누고 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셀트리온도 빠지고 있는데 이제 경구용 치료제나 기타 치료제 관련주로 나왔던 종목들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데 백신도 지금 따라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백신이 굳이 이렇게까지 빠질 필요는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백신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저점 매수도 충분히 가능을 하고 치료제 관련주들은 지금 조금 위험한 상황이다. 신규 매수도 당연히 조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종목을 백신 관련주와 치료제 관련주로 나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이 보는 가장 큰 피해주 보고 계속해서 두 분의 논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셀트리온이 이번 코로나 알약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가장 큰 피해를 본다라는데 의견을 모으시는군요. 정태근 팀장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갓들지 않으면 바꿀 걸 그랬네요. 신풍제약을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네,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을 셀트리온부터 드리면 일단은 지금 나오고 있는 치료제 대비해서 경쟁력이 좀 안 좋죠. 일단 편의성 측면이란지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이란지. 네. 레키노라주 같은 경우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항체 치료제의 효과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간편하고 더 싼 가격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뭐 레키노라주 같은 경우에 정맥 주사 한 번 맞는데 40만 원이지만 뭐 몰루피라비르 같은 경우도 싼 건 아닙니다. 40알 정도 5일 동안 40알 정도 복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8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5일 동안 작용이 되는 부분 그리고 하루밖에 일회성밖에 되지 않는 부분들을 봤을 때 어찌 보면 그래서 몰루피라비르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나온 부분 나온 치료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뭐 가격적인 측면들 그리고 이제 뭐 치료제 머크란지 화이자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복용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김치만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가가 맞습니다. 작년 3월 달부터 보게 되면 코로나 치료제 관련 이슈가 반영되면서 주가가 상승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주가 한 15만 원, 한 17만 원 정도 되는 가격대였는데 일단은 뭐 올랐던 가격대 다시 한번 제자리로 찾아간 상황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 저점 매수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 기간을 어떻게 둘 거냐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일단 뭐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갖고 있는 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슈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참가자들이 이 셀트리온이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코로나 치료에 주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편의성이라든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뒤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을 악재를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악재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그 호재가 반영되기에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이오 전반적으로 지금 뭐 신약 개발인지 그리고 임상 이런 부분들 진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쪽보다는 너무나 이 코로나 쪽에 주목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이 코로나 진짜 완벽하게 코로나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은 결국 이 코로나 이슈가 계속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이슈가 어쨌든 소멸될 때까지는 소멸이란지 선반영, 해소가 될 때까지는 기대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도 미국과 무역 분쟁이 진행형이지만 2018년 되면서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를 보게 된다라면은 이 코로나라는 이슈가 여전히 지배를 하고 있지만 이 이슈가 선반영이 된다든지 해소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가 그때 가서 좀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보다는 그래도 네. 조금 안전하게 적어도 횡보를 하게 돼서 바닥이 잡힐 때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올해까지는 국내 바이오는 저는 안 봅니다. 이제 내년 가서 보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다면 새로운 먹거리가 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나올 수 있죠. 지금 어쨌든 뭐 BT 바이오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인간의 꿈이거든요. 계속 생명 연장의 꿈이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그렇죠.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뭐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외 진행하고 있는 면역 항암제라든지 세포 치료제라든지 이런 임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목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슈의 우선순위, 시장이 어느 이슈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에 따라서 주목이 되고 또 소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분명히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 회사가 코로나 치료제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이오시밀러 좀 안 좋게 말씀드리면 짝퉁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인데 참 잘 만들어요, 진짜처럼.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이 관계자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근데 이게 좋게 얘기해서 바이오시밀러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짝퉁 맞거든요, 아. 가짜 짝퉁 맞거든요. 근데 진짜 같은 짝퉁인 거죠. 그래서 그만큼 복제약을 잘 만들고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부각되기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저희 그 K바이오가 몰락하느냐에 네.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네. 말씀이셨어요. 앞서서도 진짜 피해주와 덩달아서 빠지는 종목을 좀 구분해서 투자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태근 팀장님 앞서 해주셨던 얘기들은 셀트리온을 제외한 그런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와 연관된 뭐 종목들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일 처음에 뭐 진단 키트 나왔었고 백신 나왔었고 지금 치료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선 테마를 대선 끝나고 나면 왜 안 볼까요? 테마가 끝났으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슈가 끝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단 키트라든지 백신 치료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주가의 호재로서 반영은 다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군요. 이걸 가지고 또 새롭게 또 주가를 올린다? 이것도 제가 좀 저급한 표현을 쓰자면은 이미 이 코로나 진단 키트 백신이라는 이슈로 다 해먹었는데 이걸 굳이 왜 또 건들겠습니까?
지금은 가격이 부담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제는 새로운 게 보는 게 차라리 낫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 뭐 저는 그렇게 좀 원색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 투자를 지금은 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지금은 장마가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김진만 팀장님의 의견을 듣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급락하고 있고, 예. 근데 이 종목들이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맘 놓고 투자하셨던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마치 삼성전자처럼.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이제 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사실 백신의 생산 기지, 그러니까 즉 CMO 제조업이라고 보셔야지 뭐 백신 관련주로 보시면 네. 이게 조금 리스크가 또 그렇게 사실 논쟁은 하고 싶진 않으나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아쉽습니다. 이게 진짜 유해 시장에서 이 기업들의 가치를 좀 받지 않는지 사실 이게 한국 시장이 최근에 또 공매도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정말 공매도 물량이 확 증가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분명히 기업의 가치를 봤었을 때, 즉 이제 앞으로 뭐 특히 이제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는 뭐 파이프라인을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타 여러 군데 이제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여타 파이프라인을 보고 들어가시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이제 있었던 그 주가 상승분은 다 빠진 올릴 때는 또 그런 이유로 올리고 또 내릴 때는 또 그렇게 크지 않은 이유로 내리게 되니까 지금 사실 국내 시장에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제 뭐 CMO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확실하게 찍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타 신약 개발 기업에 비해서는 조금 더 프리미엄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이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노바백스 승인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 백신에 대한 뭐 임상도 이게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에 좀 긍정적으로 이제 좀 시선을 바꿔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미래 CMO 가치를 봤었을 때 지금 주가는 좀 사실 저렴하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부분이니까 누가 저점에서 잘 잡느냐가 싸움이고요. 이제 코로나 관련 이슈는 마무리가 되고 실제 본업에서 얼만큼 매출과 영업이익을 찍어내느냐가 이제 실제 바이오 기업에서 충분히 이제 프리미엄을 붙일 수 있는 이유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김진만 팀장님의 그 안타까움이 잘 묻어나는 스피치였습니다. 네. 네,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 심지어 안타깝다라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자, 저점을 잘 잡는 분에게는 기회가 있겠죠. 잘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 시작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그랬습니다. 바이오가 빠질 때 리오프닝 수혜주들은 올랐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리오프닝 수혜주들이 오르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 뭐 수도 없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때까지 시장에서 절대 죽지 않는 이슈가 될 겁니다. 자, 먼저 두 분의 의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종을 가장 매력 있게 보실까요? 김진만 팀장께서는 항공, 정태근 팀장께서는 해외 출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주위에도 많이 가더라고요. 멀리. 네. 제 친구 지금 2명도 유럽에 가 있습니다. 네. 부럽죠? 아 너무 부럽네요. 예, 너무 부럽더라고요. 자꾸 사진을 보내는데 안 보내도 됩니다, 친구들. 예, 전 여건이 없어서 안 부러워요. 여권이 없으시다고요? 네, 없어요. 아, 그러시군요.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사업차 어. 10년 전에 가본 적은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때 중국 사업차 그때 간다고 10년 오. 장기채권이에요. 장기 여권을 만들었었는데 장기 채권. 근데 장기로 빚내서 가셨습니까? 예, 장기 여권을 만들었었는데 예. 그게 만료가 돼서 그 이후에 안 만들었어요. 너무 빡빡하게 사시는 거 아닙니까? 일만 하지 마시고 여행도 좀 다니고 하십시오. 그런데 뭐 이제 또 10년 지나게 돼도 몇 살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이는 별로 얘기는 안 하고 싶어요. 그때 가서 또 이제 지금 좀 여유를 즐기려면은 또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럼에도 그때 가서 불구하고- 즐길 겁니다. 그냥 그때 가서. 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는 네. 이 해외 여행 이슈에 주목을 하고 계신다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저번에도 한번 그 리오프닝 수혜주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제가 우스갯소리는 아니고 제가 진심으로 클럽 관련주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화이트 진로였죠. 네. 예. 그래가지고- 일단 양주는 롯데칠성. 네. 어떤 게 주가가 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좀 볼까요? 언급이 안 된 종목들을 좀 신선한 걸 좀 찾고 싶어서 예. 방송 들으면 좀 찾았는데 음. 그 처음에는 기내식 관련주를 봤어요. 근데 기내식 관련주 같은 경우 돈의 편비 같은 게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그리고 이제 여행을 어쨌든 나가잖아요. 나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하나 들고 나가는 게 있는데 캐리어, 네. 여행 가방. 네.
그래가지고 여행 가방 만드는 기업인지 한번 찾아보니까 그 더네이처 홀딩스가 지프라는 여행 가방 브랜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벌써 얘기를 해버리셨습니다. 저희가 자막으로 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그럼 보고 갈게요. 자, 두 분께서 리오프닝 랠리 시작으로 대표 업종을 꼽아주셨고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가장 수혜를 받을까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자, 김진만 팀장께서는 대한항공, 저희 정태근 팀장께서는 더 네이처 홀딩스를 리오프닝 수혜의 대표 주식으로 뽑아주셨습니다. 네. 장거리 해외 노선적 보게 되면 당연히 대한항공 봐야죠. 예. 단거리보다는. 그리고 근데 이제 김진만 팀장한테 죄송한데 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제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뭐 이따밖에 다 나왔잖아요. 아, 예. 그래가지고 조금 안 나온 거 좀 신선한 거 찾다 보니까 저게 나왔는데 어쨌든 여행 캐리어를 다 들고 나갈 건데 예. 이게 한 몇 년 안 나가다 보니까 또 새 거 구매하신다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작가님도 새로 구매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소비 트렌드는 더 빠르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그리고 실적으로 예전에 골프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카스텔바작이라는 기업이 주목이 됐었던 이유가 또 여성 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 브랜드가 좀 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조금 뭐 이 지프라는 여행 가방 브랜드가 과연 여성분들이 선호하신지 모르겠지만 만약 여행 가방 관련된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좀 보고 싶어서 일단 좀 주목을 그동안 좀 언급이 안 됐던 어떤 새로운 것도 좀 찾다 보니까 좀 엉뚱하게 여행 가방을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전자 여권 관련주도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기내식 관련주가 있다라면은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파크라는 종목인데 이제 야놀자가 이제 뉴욕에 상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해외 여행 사업도 할 건데, 그렇게 본다면 야놀자 같은 경우는 해외 직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뭐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야놀자 관련주 그리고 더네이처 홀딩스, 전 요 두 종목 한번 좀 신선하게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네요. 네, 자, 신선하게 더 네이처 홀딩스 오늘 1.5% 예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가격 전략을 들어볼게요. 자, 대한항공 김진만 팀장님. 네, 대한항공, 네, 저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워낙 이제 네. 종목군이 몇 개가 없어가지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아, 몇 개가 없습니까? 네, 막 뭐 이제 오르는 종목 보면은 이제 뭐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뭐 대한항공 막 이 노랑풍선 막 되게 많은 어느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세 맞는 거는 몇 가지 종목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코로나 때 많이들 무너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네. 회복세가 조금 나타났던 종목군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이제 좀 차별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치료제도 개발이 됐으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해외 슬슬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제 주변에도 몇 명이 조용히 또 갔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국내선 말고 이제 국제선이 재개가 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항공 쪽이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보시면 대한항공이 현재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화물 쪽의 매출이 잘 나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때 조금 더 전체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잘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에서 여객 쪽으로 좀 패스를 해야 됩니다. 이제 화물 쪽에 대한 이슈는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더 점프를 하려면은 항공 쪽에서 이제 국제선 즉 이제 운항 쪽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충분히 이슈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가 항공사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지금은 그래도 이제 대장을 잡는 그런 좀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유동성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도 굉장히 보는 게 좋지만, 저는 시장에서는 결국 이탈하지 않는 즉 투자의 이유를 찾는 그런 방법이 좀 옳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대장인 대한항공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재무 건정성도 그래도 이제 많이 회복된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 결합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사 자체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업사이드가 많지는 않습니다. 업사이드가 많지는 않으나 그래도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기에는 리오프닝 관련주로는 대한항공만한 종목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항공주에 대해서 걱정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고점이다. 그죠, 라는 네. 것과 이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은 적자가 많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전체적인 재무 건정성, 유상증자라든지 기타 조금 사실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희석시키는 있는 공시로 이슈가 이제 많았죠. 이미 이전에 해서 이제 조금 그나마 나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대감을 가질 때가 사실 가장 주가는 탄력성이 많이 붙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나오게 되면 또 재료 소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서 가장 기대감이 컸을 때는 지금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뭐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 나오고서 더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또 재료 소멸로 빠진 것도 있고 오히려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감도 동반이 됐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그래도 오르지 않고 내려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메리트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사이드가 크진 않을 수 있습니다. 워낙 노출이 많이 돼 있는 그런 이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업사이드는 크진 않지만 적어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제 4분기 정도까지는 지켜볼 만하다라는 입장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연관해서 오늘 오랜만에 어떤 주식이 오르고 있냐면 호텔신라,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 GKL과 같은 호텔, 그다음에 카지노 관련주들이 근데 의외로 많이 못 올랐다가 오늘 동반해서 일제히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 호텔신라는 저희 모텔신라 아니었어요? 거의 너무 많이 너무 못 올라서 네, 좋습니다. 못 올라서 이제 호텔신라로 다시 거듭해 줘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오늘의 상승이 네. 본격 상승의 출발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전에 이제 그 실적 문제 좀 해결을 해야 되겠죠. 호텔 신라 호텔 개인적으로 제 후배가 근무를 하고 있어서 아 그렇습니까? 잠시 연락을 하고 하는데 예, 뭐 엄청 바빠졌다고 하지 않아요? 네, 되게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근데 이게 코로나 때도 면세점 때문이라면서요? 네. 근데 그 경제. 면세점이 근데 결국 면세점 문제거든요. 호텔 사업도 있긴 하지만 면세점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에 그 면세점 부분이 어쨌든 꺾이게 되면서 실적 실망 때문에 지금 주가가 꺾였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막에도 지금 뭐 유튜브 채팅에 의견도 나왔지만 뭐 적자라든지 이런 걱정거리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슈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라든지 하나투어가 여태껏 주가 갔던 이유가 뭘까요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대감인 거죠. 지금은 안 좋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호텔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안 좋지만은 이 부분이 이제 리오프닝이 되고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게 되면서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비용 추례가 감소하게 되고 이게 다시 정상적인 실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당연히 호텔신라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의견 많이 내주시는 거 상당히 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본인의 기본적인 판단이 깔린 상황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좀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의 성격만큼이나 판단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들 많이 하셔가지고 본인이 어떤 기본적인 이런 투자 의견 이런 바탕 속에서 전문가 의견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호텔신라라든지 그리고 파라다이스 이런 부분들 좀 못 올랐는데 어쨌든 이제 해외 관광객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기대감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 내에서도 항공, 여행, 카지노, 숙박 여러 가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도 어쨌든 어떻게 본다면 순환매가 좀 발생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유튜브 채팅에도 의견이 나왔지만은 항공주가 많이 올랐음에도 많이 갈 것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면은 항공주가 갈 거고요. 항공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덜 오르는 종목들을 보자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게 되면은 그쪽으로 분명히 갈 겁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이 항상 제가 그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말씀드리는데 가는 쪽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네. 따라가서 그것만 잘하셔도 수익 잘 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충분히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팀장님께서 네. 제시를 해주신 더 네이처 홀딩스 홀딩스. 예, 가격 전략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일단은 더 네이처 홀딩스 같은 경우에 일단 뭐 한 36,500원 정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의 가격이 돌파가 되게 된다라면 전 전고점 돌파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500원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때 또 권리락이 있었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36,500원 돌파 여부를 좀 보시고요. 이거는 1차 목표 주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31,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어서 가는군요. 괜찮으십니까? 바이오주의 충격이 좀 크신 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할 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 자, 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이제 갭상했었죠. 이제 갭으로 밀었기 때문에 저는 갭 나온 차트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일단 적정 매수가로는 3만 원 초반대 이제 3만 200원 정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건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10% 정도, 한 3만 3천 원 정도 요 라인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세우고 그다음 2차는 이제 전고점인 한 3만 4,500원 정도 돌파 여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사실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좀 이제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섹터가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대장인 대한항공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분 덕분에 유익한 시간 보냈습니다.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 DB금융투자의 김진만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